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이남이라고 하고요. 현재 경희사이버대에서 후마니타스 학과에서 외래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하고 또 몸문화 정체성 정치란 두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대에서 또 생태 시민성이라고 하는 연구단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인데요. 사실 시민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시민도 우리가 시민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의외로 시민이 뭐지? 시민 여러 번 하면 왜 농민은 어쩌라고, 농민은 왜 포함 안 하지? 왜 어민은 포함 안 하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참여하라는 얘기인가? 시민들이 어쩌고 그럼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 개념이 뭔가부터 굉장히 우리 다들 상식적으로 알 것 같은데 사실 의외로 이게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해서 생태 시민이잖아요. 시민 개념을 또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왜 시민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태 시민을 이야기하는가, 그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민은요, 도시민이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가 도시할 때 그 시니까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 시티, 도시란 말 자체가 원래 지금 도시하면 빌딩 들어서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어원인 시비타스를 보면요, 고대 로마의 자치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집단에 관한 그런 거였어요. 시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옛날 도시라고 하면 성곽 있고 왕이 살고 귀족이 살고 뭐 시장이 있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밀집돼 있으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그렇죠. 저기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요. 그래서 기원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정치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도시라고 하는 그 성격하고 맞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교회도 사실 우리가 교회 하면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생각하지만 원래 교회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유사하게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장소라가 아니라 시티라고 한 것 자체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어떤 정치 한 단위였어요. 그래서 공동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 우리는 같은 시민이야 그런 의식과 그다음에 한 법, 같은 법에 같은 법 아래서 그 집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시민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원래 그 시비타스 시티 개념이 이후엔 장소를 의미하게도 돼서 우리가 시민하면 도시민이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시민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 정치 단위, 그러니까 하나 우리 결속력을 갖는, 그러니까 하나의 정체성,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진 한 그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본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티즌십, 이거는 시민성, 시민권, 시민됨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시민이라고 할 때 그 성격은 뭐냐? 그럼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권리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의 시민이 됐어. 그럼 이제 미국에서 내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나 시민 못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제 권리를 갖는, 내가 어떤 법적 지위가 있어요. 특정 공동체에 속하는 내가 이제 멤버십을 갖추게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 후자를 많이 쓰는데 참여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민의 아까 말한 그 법적, 형식적 자격을 의미한다면 또 다른 측면은 그 사람의 덕성, 그 사람의 평상시 활동 이걸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의미를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내가 참여할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자격은 거기서 생기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들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공화주의적 어떤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공적인 문제에 관심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너는 시민의 특성을 갖지 않아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어떤 어떤 권리를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실천하고 참여하고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시민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민만 해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시민이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적인 그 주제에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 시민조차도 이젠 불충분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의 제가 정치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본래의 근대적이고 오래된 그런 시민 개념인데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는 이제 우리가 요즘 현대적 공동체는 바로 국가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미국 시민권 어쩌고 했을 때는 그 국가 단위에서 내가 시민됨을 주장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자본도 뭐 우리가 주식도 외국 주식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자본 투자도 하고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일단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당장 우리 같은 문제도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런 그런 사람들의 시민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배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 위기가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나무가 없다. 그럼 당장 우리는 여러 가지 황사라든지 이런 영향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빙하가 녹았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그 남극의 서쪽에 그 큰 빙하가 이제 간당간당하대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가면 그 해수면이 지금 3m로 올라간다는데 그럼 뭐 뉴욕 다 잠기고 하여튼 지금 굉장히 사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지난 그 6월 초인가 이미 그 산업화 이전 1.5도 넘어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친다는데 이미 사실 넘었어요. 넘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손쓰기보다는 이 닥쳐올 재앙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되느냐, 적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들 많이 환경 활동가들은 이미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도 여전히 생태 시민으로서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도 그렇잖아요. 감염병도 국경을 넘났습니다. 내 본래 시민 개념은 일단 국경 단위에서 한 나라, 한 정치 공동체 안에서 보통 그 이야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민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세계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민은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글로벌 시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민만으로도 사실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민족, 국가, 공동체에 충실한 시민성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민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 우리가 이제 그 집단으로서 단체로서 우리가 부를 때 이제 백성은 이제 조선시대에 쓰였던 그런 의미고요. 국민 하면 이게 또 국적이 강조되니까 여전히 좀 좀 참여하는 시민의 의미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인민은 또 사실 인민이 피플에 가까운 개념이긴 한데 이제 공산권에서 많이 우리가 쓰는 용어라고 해서 쓰기가 어렵고, 민중은 일단 계급적으로 피지배층에 있어서 정하고 투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그 범위가 넓고 좀 그런 것들이 사실 시민이에요. 시민은 좀 약간 유연하고 범위도 넓고 그리고 합법, 비합법 여러 가지 저항들을 다 할 수가 있고 좀 그런 개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개념이 여전히 참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민은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할 건데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허균이 얘기한 그 항민, 원민, 호민이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항민은 굉장히 착하고 어떤 그 국가에 순종하고 그런 그 백성을 얘기를 하고요. 원민은 이제 원한에 가득 차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원망이 가득 찬 그런 백성을 의미해요. 근데 호민은 그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푸죽간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태로 살펴보다가 때가 지금이다 싶으면 이제 밭두랑에 나가서 막 크게 소리 지르면 이제 원민이 막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민 따라 나와서 이게 대세가 되면 그 항민도 그 다음에 같이 함께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랬을 때 호골 할 때 그 호흡자입니다. 호골 할 때 제가 한번 네, 그래서 하여튼 강원영 목사님과 그분도 호민이 시민의 중요한 자질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왕은 항민도 안 무섭고 원민도 안 무섭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호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백성이다. 근데 그 중에 호민이 제일 무섭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호민이 오늘날 우리 시민이랑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것도 제가 차차 말씀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민자 소수자 이런 문제에도 다룰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주민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주민도 굉장히 좋은데 그 일상생활에서 약간 이웃주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밀착되잖아요. 밀착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농촌에 내려간다. 농촌 내려가기 이제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얘기가 옆집에 계신 할머니가 막 불쑥불쑥 오면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시민 개념은 어쨌거나 약간 익명성을 위주로 하고요. 이제 약간 거리감이 있고요. 거리 조절이 가능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민은 그러니까 공동체적이고 우회적이고 친화력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자유나 평등이나 정의 이런 문제를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 할아버지가 되게 착한데 가끔가다 부적절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젊은 여성을 치면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유 할아버지가 한 말이네 넘어가지만 만약 시민의 입장이라면 이거 사실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를 들어 자유평등 시민혁명의 주요 가치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약간 그런 좀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시민적 가치, 보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주체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시민성은요. 계속 시민은 늘어나요. 그 범위가. 그러니까 애초에 시민은 우리 그 민주주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시대 여자는 시민 축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 남성들, 돈 가진 남성들만 있다가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 하여튼 여성도 시민에 들어온 게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민은 점점 확장성을 갖는데 외국인도 들어가고 이제 하는 얘기가 권리를 주는 거를 인간만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생태 시민성의 그 생각이에요. 인간만,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권리라고 하는 것을 뉴질랜드에든 강에다 줬어요. 강. 한가누이강이라고 강에다 권리를 줬어요. 그 강도 일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시민의 영역에 넣은 거예요. 어떤 효과가 아니라 그 강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돼요. 강이 본래에 흘러가도록 되어진 그 본연의 그 자신의 그 강의 그 본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강이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 강에 사는 예를 들어서 원주민이랄지 활동가들이지 그 강의 그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대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물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그래도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뭐 고릴라, 뭐 영장류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함부로 실험하고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들도 어떤 그 권리를 주어서 존중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 시민은 시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 범주가 이제 인간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랑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란 개념 자체가 이렇게 점점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비인간 생물. 보통 생물은 마치 인간이 생물이 아닌 것처럼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인간 생물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간이 아닌 생물도 이런 어떤 그 권리를 갖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 시민적 범죄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1990년대 중반부터예요. 이때부터 생태 시민이 새로운 유형의 시민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황폐하게 시작한 게 뭐 여러 계기가 있지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그때 이제 전쟁을 한바탕 했으니 그 뭐 탱크 만들던 회사도 있겠고요. 뭐 화학무기 쓰던 회사도 있을 거잖아요. 이 회사는 이제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탱크 만들던 회사가 이제 그 경운기, 뭐 트랙터, 불도저 이런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그 큰 아주 그 작은 그 전에 작은 단위의 그 소농이 아니라 아주 대량 그 큰 경작지를 이제 경작을 하게 돼요. 그걸 화학 처리를 하던 그 재고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비료를 쓰는 데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농약, 제초제 뭐 이런 데 쓴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그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는 농사 지을 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동물의 그 배설물이나 인간 배설물 갖고 비료 썼죠. 그리고 그 자라나는 풀을 그대로 두니까 그 풀을 잘라서 그 동물의 먹이를 먹였죠. 그러니까 사실 비료도 필요 없고, 그리고 사료도 필요 없고, 그리고 사실 그 뭡니까 뭐 제초제 이런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된대요. 지금 청년들이 농촌 내려가 새로운 실험들 많이 하는데 그 농약 안 치고 계속 처음에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오래 두니까 땅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좋은 효과, 지속성을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인이 그 동아시아 사회를 와보더니 깜짝 놀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그 동아시아에서 땅이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화학 비료하고 화학 그 제초제 이런 거 안 쓰니까. 요즘은 뭐 무경은 예를 들어서 그 파헤치는 것 하지 말자. 그쵸. 그 대지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 몇 가지 그 다큐를 소개할 텐데요. 대지의 입맞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갈아엎는 것도 하지 말고 자연농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왜 좋은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실 죽어나갈 정도로 공기가 나빠졌어요. 영국의 런던에서 막 사람들이 몇천 명 죽어나가서 공기가 나빠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문제를 시키면서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된 거고 이제는 지구 시민 생존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홈스 롤스턴이라는 사람은
좋은 힘이 되는 것, 국제적인 힘이 되는 건 충분치 않다. 자연과 지구성을 지닌 우리는 시민이면서 대지의 거주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적 역량이 없다면 이제 시민적 역량도 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ob슨의 이론도 이제 비슷한, dob슨이라는 사람이 많이 인용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생태 발전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이 지구를 망쳤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 토지 면적 단위로 환산한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간적인 것들, 그리고 시간적인 건 미래 세대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망쳤잖아요. 우리 세대가 망쳤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여기 아무런 그 죄를 짓지 않는 미래 세대,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당하게 돼요. 이건 정말 정의롭지 못한 거죠. 이게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권리를, 원래 시민은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의무와 책임을 또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 책임질 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덕성이 중요하다. 정의, 동정, 연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공적,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보통 시민적 개념은 그러니까 시민이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논의하고 그런 토론 장소가 있고 또 사적 자기 가정에서의 또 일이 있고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적으로 좀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그 일회용품 안 쓰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공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의 역할, 모든 협동조합 보세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잖아요.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그 공사 영역, 그러니까 사적에서의 나의 행동이 대단히 공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제가 앞으로 할 내용은 이제 이 부분, 이 사람의 그 문제의식 틀을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쯔비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이렇게 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데스파타면 이게 폭군이죠, 폭군. 뭐 연산군, 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라고 해서 자연에 대해서 마치 나를 위해 복종해야 되는 것, 자연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 일나튼드 데스파타면 약간 계몽군주, 그러니까 약간은 좀 착한 군주예요. 좀 약간 의식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연은 대상화하는 인간이 우월하다라고 믿는 그런 입장이고요. 스튜어드라고 하면은 이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비행기의 승무원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돌봐주잖아요. 이렇게 와서 뭐 드실게요, 뭐 할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사 뭐 이런 개념인데 그 성경에서 이런 청지기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 자연에 대해서는 자연을 내가 이제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 불교는 사실상 굉장히 평등한 그러니까 인간 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생물, 무생물, 온 우주의 사실 아주 본질적인 평등성을 사실 불교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불교 단체 이런 데서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게 강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랑 생태랑 아주 밀접한데 기독교는 약간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자연을 지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사실 나오기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지 않고 뭐 돌봐주라 이런 말이 나오기 어려운데 딱 스튜어드까지는 해당된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도. 우리 잘 봐 성경을 자연을 돌봐라 이런 것까지는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튜어드가 그 지점이 이제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거에서 살짝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이제 자연과 인간이 이제 살짝 동등해지려고 하는 순간인데 여전히 어쨌든 인간이 자연을 뭔가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파트너십은 그 동료, 완전히 동등하다고 보는 그런 개념이고요. 파티시펀트는 참여자라고 하는 것의 그 영어인데 제가 가만 보니까 참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선수, 어디에 참가자 있죠. 일반 선수 나와주세요. 뭐 약간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게 왜 재미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점점점 그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자연에 가까워지는 그런 건데 마지막으로는 자연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동화가 되는, 자연과 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여기는 거의 영성의 단계예요.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명상 수련 오래 하시거나 했을 때 나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수련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뭐가 있냐. 자란 없다.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명상을 이렇게 하면 내가 있나 없나. 진짜 우주와 내가 하나 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경지까지 간. 근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수련이
높은 영성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심화된 그런 그 분들뿐 아니라 전 일상에서도 저는 영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아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죄책감이랄지 너무 불쌍하다 여기랄지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착한 심성은 영성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래서 반드시 굉장히 초월적인 것만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스튜어드부터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지는 저는 생태 시민은 스튜어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랬을 때 스튜어드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요즘 고양이 집사란 말이 많이 써가지고 제가 집사란 용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집사로서의 생태 시민이 뭔지 한번 제가 어떤 자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보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제 떠오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가들이 굉장히 이 개념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튜어드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승무원, 간사, 청지기, 집사라고 하고요.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더 정서적으로 깊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중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 해서 하인 리더십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내가 나를 낮추고 봉사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상하관계가 좀 전제되어 있다고 하고 봉쇄 방향이 일방적인데 스튜어드 집사는요. 내가 고양이를 돌보지만 고양이도 사실 날 돌볼 수 있어요. 사실 쌍방적인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더 커요. 그래서 그 상하관계 질서라기보다는 쌍방향적이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봤을 때 귀족이 있는 시대의 집사라고 하면 집사가 비록 하인이지만 굉장히 근엄하고 그 망나니 도련님들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경계에서 그 어떤 지위와 무관하게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의 특징이 양육하는 거다. 양육하는. 그러니까 돌봐주고 먹여주고 뭐 이런 거다. 그 웰컴 투 동막걸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굉장히 그 한 마을을 잘 다스리는 그 노인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그 어르신을 따릅니까?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웰컴 투 동막걸 전 그게 참 기억에 남았는데요. 우선 잘 먹여야지 그래요. 이제 전 그 말이 아주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사람 먹이고 살리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동양의 하나님은 그 저는 동학에도 관심 많은데요. 서양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전지전능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은 없어라고 한 말을 할 때 뭐냐면 아니 신이 있다면 저렇게 나쁜 놈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이 죽을 리가 있어? 신은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동양의 하느님은요, 동양의 신은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하느님은요, 이렇게 그 인간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날 도와줘라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게 돼요. 그래서 동학에서 그 천인상녀라고 해서 하늘과 인간이 서로 더불어 이렇게 돕는다. 그래서 동양의 그 건축을 보면 저도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 지붕의 그거를요, 그 세계를 일부러 거꾸로 놓은대요. 이렇게 기와를. 그러니까 그 의미 뭐냐면 하늘도 불완전한데 감히 인간이 내가 완전하다고 딱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약간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게 개미가 인간을 보면 엄청 전지전능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야 어느 순간 막 이렇게 물 조금 뿌리면 홍수가 나고 인간은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완벽해요? 아니요, 완벽하잖아요. 우리도 개미가 필요하고 우리도 꿀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꿀벌의 도움을 받아서만 이 지구를 살릴 수도 있듯이 절대자인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다고 하면 그 순간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우린 로봇이에요? 이미 뭐 다 결정돼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동학에서 얘기하는 시천주, 양천주 개념이 있는데 시천주는 일단 하나님을 나한테 모시고요. 양천주는 하나님을 키워준다라고 해요. 키울 양이거든요. 이 천주를 날 기른다. 사실 내 몸에 사실 그 대장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미생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기분이 우울한 게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그 대장에는 미생물이 우울해서 그렇대잖아요. 그래서 대장만 건강해도 우울증을 벗어난대요. 가만 보면 내 두뇌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내 대장에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소통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미생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이제 그런 존재일 수 있겠다. 우리 미생물이 건강해서 서로 돕는. 그래서 신과 인간은 서로 돕는 그런 개념이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근데 어떤 서양의 누구지? 요나스인가? 그 사람도 그렇게 신을 전지전능하다고 하지 마라. 그 순간 뭐 아무것도 이 인간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고 그걸 다 타인 탓으로 돌리게 된다. 이 인간 세상의 죄악은 인간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 도와줘서 이 망의 꼴이 된 거지. 하나님은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동양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을 돌봐야 된다. 하느님을 도와드리듯이 자연을 돌봐야 되는 건데 그 캐롤 크리스트의 시금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모세의 십계명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모세 십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딱 명령까지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을 양육하라고 하잖아요. 누굴 죽이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양육해야 된다. 더 긍정적이고 여기 그 부정문이 또 없어요. 그 모세 십계명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인데 여긴 다 거의 긍정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걸으라. 그러니까 그 캐롤 크리스타라고 하는 학자가 이 시금석을 만든 거는 모든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토착민들의 여러 그 오래된 지혜를 종합해서 만든 거래요. 여러 우리가 이렇게 이 지구가 황폐해지고 서로 삭막해지기 이전에 오래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보편적으로 옳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을 통해 오는 지식을 신뢰하라. 내 몸. 그러니까 몸, 마음 이런 게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몸을 잘 돌봐줘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들 하고요. 갈등, 아픔, 고통을 사실대로 말하라. 그 다음에 오직 필요한 것만을 취하라. 이게 굉장히 생태적이죠. 내가 꼭 필요한 것만을 취하라. 그 다음에 당신의 행동이 다음 7세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라. 이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여야 할 때는 자제하는 마음을 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명을 안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 같아요. 우리가 죽이려고 할 때는 자제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넓은 자애심을 펼쳐라. 그다음에 생명의 그물망을 보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 이런 공동체에서 뭔가 소외받거나 병들거나 그늘지거나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치유하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 이제 요즘 돌봄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봄 노동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 나이 때 보니까 다들 치매 걸리신 그런 부모님들 간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요즘 왜 신고 안 돼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자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돌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동돌봄과 비혼의 공동체는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다녀보면은 사실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더 내용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전혀 어떤 제가 편견을 갖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숭이 영장류 중에서 보노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노보라고요? 침팬지가 있고 보노보가 있는데요. 우리 인류 생물학자들이 원래 침팬지만 처음에 연구를 했어요. 보노보란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침팬지를 보면서 굉장히 어떤 우울감에 빠졌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뭐 서로 잡아 죽이고 패싸움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저러니 유사한 인간도 당연히 폭력은 본성이구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구나. 전쟁은 불가피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인류의 미래를 굉장히 우울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노보라고 하는 영장류를 발견한 거예요. 저기 콩고 어느 지역인가. 굉장히 지금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침팬지랑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해요. 이 영장류의 행동 방식을 보면. 일단은요, 일단 먹는 게 좀 달라요. 먹는 게 다르고, 일단 조건이 다른데, 굉장히 평화롭고요. 웬만해선 서로 죽이는 일이 없고요. 폭력도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는 중심적인 인물이 암컷이에요. 침팬지는 수컷이고요. 근데 조건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사는 곳은 좀 척박해요. 척박하고 먹을 게 없는데 보노보가 사는 지역은 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환경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침팬지는 과일이 없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육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 군대와 같은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류의 애초에 수렵 채집이란 말 쓰잖아요. 수렵 채집 몽땅 같이 가잖아요.
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수렵인이 있고요. 채집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수렵인에 가깝고요. 보노보는 채집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렵을 하게 되면 제가 말한 대로 딱 어떤 군대 조직과 갖춰서 대장이 일단 있어야 돼요. 대장, 그리고 서로 아주 뭐랄까, 딱 그 규율에 맞게 딱딱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먹이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먹이를 잡게 되면 그 공이 나뉘어져요.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일 용감하게 그 대장이 있겠고 제일 용감하게 싸운 1등, 2등, 3등이 있는데 당연히 잘 싸운 사람한테, 잘 싸운 원숭이한테 더 많은 몫을 줘야지 그 친구가 나중에 또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이고 폭력이 그 주된 생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냥을 해서 왔어요. 그럼 이 수컷 침팬지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사냥을 해야지 그 안에 있는 암컷 그 침팬지랑 새끼들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컷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이런 그 여러 그 한마디로 경제적 여건이 수컷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대장 수컷은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암컷도 다 내 차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 차지, 내 씨만 뿌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그러면 그 두 번째 수컷은 늘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겠죠. 자기가 대장이 될 기회만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권력 다툼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침팬지 공동체는. 근데 보노보 공동체로 딱 넘어오니까 여긴 주로 먹는 게 과일이거나 벌레거나 이런 거거든요. 과일은 내 손으로 내가 따먹으면 돼요. 누구 지시 들을 것도 없고요. 협동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평등해요. 평등하고 대장이 있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어떤 사회가 되느냐. 그리고 원래 그 제가 비혼 공동체를 얘기한 게 그건데,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침팬지 공동체는 결혼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왜냐면 자기 아내를 통제하니까 대신 일부 다처제가 되겠죠. 내가 이 암컷이 다른 수컷이랑 짝짓기를 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노보는 그 뭡니까? 그러니까 보노보 사회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유연애예요. 자유연애인데, 그러니까 결혼이 없어요. 진정한 비혼 사회는 보노보 사회가 돼요. 근데 만약 결혼도 없고 이렇게 내가 내 그 사과를 내가 내 과일을 내가 따먹을 수 있고 이런 사회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대장이 될까? 일단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빠가 누군지.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건 엄마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엄마가 대장이 되죠. 그 사회는. 엄마가 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새끼를 낳고 그것이 이제 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몇 단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게 아들은 평생 끼고 살아요. 엄마가. 근데 딸은 성인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옆 동네로 옆 동네 보노보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낯선 이제 동네로 가서 그 낯선 보노보들과 사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영향력 있는 암컷이 누군지 딱 본대요. 그러니까 침팬지 사회는 권력자는 있는데 보노보 사회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폭력 쓰지 않아도 뭔가 지식 있고 자유롭고 지혜롭고 이런 암컷들 주위로 이렇게 그 젊은 그 보노보들이, 여성 보노보들이 가서 그 애교를 부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돌봄도 공동으로 이루어지죠. 뭐 가르쳐 주겠죠. 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줘, 어떻게 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결혼들 안 하잖아요. 결혼들 안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저는 미혼모를 적극 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당연히 그러니까 부부로 이렇게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사는 그 동물은요 조류밖에 없어요. 조류. 그거는 이제 암컷이 알을 품고 수컷이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랑 가장 비슷한 그 영장류, 그 중에서도 평화로운, 그러니까 보노보 사회는 정말 어떤 폭력이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그 계급도 없고 전부 다 진짜 제가 말한 대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그 이로코이족, 히말라야 모소족, 수마트라의 그 미낭 바카우족이 흔히 말하는 모계 사회인데, 저는 모계란 말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북의 사회는 아빠가 대장인데 모계 사회는 엄마가 대장이냐 이런 건데, 여긴 사실상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없는 사회예요. 엄마라고 해서 대장질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엄마가 중심인 채로 이렇게 가족이 확대되는 것 뿐이거든요. 굉장히 보노보 사회를 닮았어요. 평등지향적이고. 그래서 저는 그 온갖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 나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술 드시고 힘들어갖고 막 집에서 그냥 막 때로는 막 권위적으로 대하고 더 심하면 막 부인하고 아이들 때리고 이런 아버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자연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삶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그 남성의 어머니인데 왜 그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낯선 여인과 만나서 갑자기 애를 낳아서 이걸 내가 다 부양을 해야 돼. 부담은, 근데 이들은 날 사랑하지도 않아.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막 즐겁게 얘기를 딱 끊어. 뭐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옛날 아버지 특히 가부장적에서 더 그랬잖아요. 사는 보람이 없죠.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냥 어디 골프나 치고 다니고 싶고 가족들이 엄마랑 중심에 애들끼리만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아버지는 엄마는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법륜 스님인가 이런 말씀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만약 또 명절 때는 이제 며느리가 가잖아요. 며느리가 가서 다 그러니까 사실 모계 사회는 비혼 사회고 가족끼리 혈연끼리만 사는 사회, 혈연끼리만. 근데 그 여자가 시집 오는 거는 완전 남남이야. 부부가 남남이지, 시어머니 남이지, 동서남이지. 다 남들끼리 모여서 그럴 때 서로 화가 나고 싸우고 맨날 이혼 아내 만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자연을 거스른 공동체를 오랫동안 살아와서 다 불행해요. 남성도 불행하고 여성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행하고. 지금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여성들이 뭐 아이를 학대하거나 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동으로 아이를 기르고 그 마을에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다 서로 돌봐주니까 보노보도 그렇고 이런 말도 그렇고. 어쨌든 공동 돌봄의 비혼의 공동체랑 한번 상상해 볼 시기가 딱 되었는데, 마침 요즘 그 가족 여러 가지 법을 다시 만들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혼들도 안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아기들도 안 낳고 이런 상황인 건데, 만약 내가 결혼 안 했지만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싶다라 했을 때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좀 아기 낳을 사람 있지 않을까. 미혼마로 손가락질 절대 하지 말고. 그게 사실 정상적인,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그 가족 구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공동체가 평화평등 공동 돌봄이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등장하고 나서는 재산을 굉장히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부자가 내가 반드시 내 시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일부일처제가 굉장히 이게 또 굳어진 그런 게 됐죠. 절대 내 와이프는 다른 사람이랑 눈도 마주치면 안 돼. 라고 해서 요즘 막 그래서 내 시에게 내가 내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 노동자는 어때요? 노동자는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 실컷 부려먹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다 돌봐줘서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노동은 완전히 무료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도 일부일처제가 너무 좋고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자는 자기의 그 부인,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라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북의 사회 일부일처제가 남성, 여성 다 같이 이런 힘든 그런 사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대 유럽은 제가 말한 지금 이 몇 개의 그 모계 사회 말고 원래 그 고대 유럽도 토착민 사회가 비혼의 여신 숭배하고 농업사회고 평화하고 예술적인 그런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보면은 그 샤먼 뭐 여성이 많고, 그리고 마고가 동아시아의 여신이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뭐 장자 상속이 되면서 가부장제가, 한국에서는 가부장제가 됐는데 뭐 이 얘기도 좀 하면 좀 많이 길어지니까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왜 갑자기 아들 우대가 됐나? 이거 조선 시대에 그것도 중기 이후에 우리의 그 풍습이지, 원래는 신사임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여자가 자기 집에서 살았고요. 아들도 다 자기 집에서 했어요.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김종서가 남편이 그 아내의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여자가 시집 오는 거 중국 전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제도 들여오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이 사실 우리 원래 전통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가족이 제가 보기엔 완전히 해체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그랬을 때 어떤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보존할 수 있는 가족이 뭔가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동료로서 파트너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더 평등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집사가 돌보며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면 동료는 이제 믿고 협력하는, 이제 좀 더 둘 다 공통의 이제 그런 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만약 동물로 치면 만약 집에서 고양이, 강아지 반려견을 기르면서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떤 개는 막 마약도 막 탐지하고, 그리고 사람 인명 구조를 하려고 가고 막 굉장히 고생하는 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어떤 그 팔자 좋은 개는 그 이렇게 앉아서 그 뭐 다음에 태어나면 난 개로 강아지 태어날 때야 뭐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는 어떤 개는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한테 주로 하는 반론이 그거야. 야, 소 돼지는 안 불쌍하냐? 니네는 그래 개 고양이만 그러고 막 그렇게 반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대상과 우리의 관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는 내가 이제 스튜어드가 된 그런 생태시민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입이, 뭐, 마르치스 상급에서 이게 털이 이렇게 긴 강아지를 야생에 내보내면 걔는 죽어요. 털 기르고 그래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은 이미 인간의 어떤 이기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인간 옆에 살도록 이미 진화가 돼버렸어요. 돌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간도 그 개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불효녀인데 우리 엄마가 기르는 강아지가 없었으면 우리 엄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렸겠다는 생각 가끔 해요. 그리고 전 요즘 그 황우석 요즘 그 줄기세포 그 관련된 영화가 요즘 또 다큐가 떴더라고요. 그 부자들이 굉장히 그 줄기세포 복제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 이유를 제가 딱 캐치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했더니 그럴싸해 그러더라고요. 일단 부자들은요. 주변에 나를 좋다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좋은 건지 내 돈이 좋은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진정한 사랑은 인간이 갖는 정말 순수하고 요만큼도 어떤 의심 없는 진정한 사랑은 개에 대한 사랑이다 얘기를 해요. 왜냐? 내가 이 개를 사랑한다고 개에서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사랑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아부하고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내 돈을 좋아하는 거야. 나한테 잘 벌려고 하는 거야.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 가는 게 동물일 것 같아요. 동물은 진짜 내가 좋은 거지 내 돈이 좋아서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죽으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강아지를. 그리고 지금 그 황우석 그분이 지금 아랍 이슬람 국가가 있더라고요. 낙타 굉장히 좋은 낙타를 이렇게 복제하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복제, 굉장히 비싼 기술이고 이런 건데 이걸 원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 거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말은 뭐냐? 동물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반려견은 마치 그 인간이 그 동물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것 같지만 그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위로 뭐 이런 것도 사실 큰 것 같고 아이들도 그렇고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무한한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특히 다른 종끼리 그런 게 있다는 건, 그 소통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게 스튜어드십으로서의 내가 동물과 하는 관계인 것 같고요. 경찰견, 막수사견, 수색견, 그리고 뭐 그런 개는 나의 동료인 거예요. 나의 동료. 나와 동등한, 어떻게 보면 나보다 실력 발휘 더 하죠. 더 잘 찾아내.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사랑하겠지만 이건 저는 거의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도 경찰견 오래 했으면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들 좀이라도 존중. 인간이 그들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잖아요. 장애인 하는 그런 개들도 있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동료인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신 우리가 그리고 그 개들은요 그거가 좋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 사랑받는 것보다 막 뛰어다니고 수색하는 게 본인들 그거에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좀 달라지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참여자로서의 동물은 야생동물 같아요. 좀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호랑이, 하마 이런 종류인데 그건 그들의 나름의 어떤 독특한 인간과 사실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되는 그들의 야생성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저는 이런 세 종류의 동물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게 집사, 동료, 어쨌든 참여자로서의 그 성질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파트너라고 하는 건 등가성이다. 동등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지도자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 운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보면 인도의 간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지도자가 딱 떠오르시잖아요. 베트남 호치민 이런 식으로 어떤 지도자가 있었고 카리스마 있었고 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점 현대로 올수록 어떤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지도자의 특징이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잘 예를 드는 그런 한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풀밭이 이렇게 있으면 한 남성이 갑자기 우통을 벗었게 남성이 나서 막 춤을 춰요. 그 동영상
테드에도 나와요. 막 춤을 춰요. 사람들이 저 뭐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러고 그 사람 쳐다봐요. 막 춤을 추는데.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 옆에서 같이 또 춤을 춰요. 춤을 추더니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야 너도 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춤을 합세를 하고요. 저 멀리서 야 춤춘다 하라고 산 뛰어들어서 거의 뭐 엄청난 그 넓이의 그 잔디밭이 춤판이 돼버려요. 도대체 이 기적은 혹시 보셨어요? 그 비디오? 아니, 그 그림만 보면 인도 영화 같은. 인도 하면 툭 하면 춤추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도 영화 보면 언제쯤 춤이 나올까라고 저번에 맞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 그 테드 강연자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만약 역사가가 있어서 이 사건을 기술로 한다고 쳐요. 이 역사를 쓴다. 애초에 이 춤판의 시작은 그 우통버섯 째낀 처음 사람이 시작했다고 쓰겠죠. 어쨌든 그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사람이 안 나왔으면요. 이 사람은 그냥 정신 나간 춤좋아하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 이건 사건이 되질 않아요. 사건이 되려면 뭔가 대단한 일이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뭐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춤춰 끝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외롭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두 번째 나서서 이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안 만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사람을 같이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의 숫자가 되게 중요하대요. 셋이 하기 시작하면 이건 뭔가 이건 나도 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진정한 전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다르지 않아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우리가 가장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지도자, 물론 그 동학대 뭐 전봉준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쨌든 드러난 인물 옆에 그 제가 지금 말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팔로우, 세 번째 팔로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촉진해주고, 그러니까 요즘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하고 판을 벌리고, 그래서 저는 리더란 말이요. 그 앞서서 뭐 이끈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연결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연결한다. 그러니까 처음 춤춘 사람과 이 군중들을 연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지도자. 근데 한국의 민주화운동, 독립운동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지도자가 안 보여요. 3.1운동의 지도자는 심지어 33인이나 돼요. 33명인데 그중에 뭐 이렇다 할 우리가 33인 여러분 이름 뭐 딱딱으로 오신 분이나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학생들 그 동시에 여러 명 YMCA에서 궁시렁궁시렁하던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3.1운동 딱 일어나니까 뭐 전국 대표자 대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대표 전국에서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국의 어떤 민주화운동이나 독립운동의 특징이 지도자가 별로 안 보이고 그게 한국이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19 누가 지도자야? 4.19 없어요. 그냥 4.19 그 학생이 그 마산에서 그 눈에 그 뭡니까 체류탄 박힌 학생이 등장하니까 들불처럼 대구에서 지금 뭐 대구하면 우리가 보수적인 그 동네라고 딱 생각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동네가 대구였어요. 계속해서 대구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 고등학생들이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막 나와가지고 4.19 성공시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월 항쟁, 광주 누가 지도자예요? 우리는 없어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일찍이 굉장히 현대식 사회운동을 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있으면 안 좋은 게 그 지도자만 딱 예를 들어서 제거하면 그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얀마 누구 뭐 어디 뭐 수치여서만 가두면 다 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도자 없으면요 지도자가 문제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운동이 그랬다. 그리고 지도자는 심지어 계속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든 올라가면 끌어내리는. 근데 우리 그 나쁜 전통이라 할 수만은 없는 게 어떤 지도자도 긴장할 수밖에.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삐딱하게 계속 욕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전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권위주의. 누가 권위 부릴 수 없게 하고 또 민주주의가 중심으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 현대 사회운동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 지도자들께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페미니즘 조직이 특히 더해요. 참 묘한 게 보노보에서 암컷이 되면서 위계 조직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비혼 모계 사회에서도 대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페미니즘 조직 오죽하겠어요. 여자들은 별로 대장 나서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화가 없이 누구 대표로 나서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지난번 그 어쨌든 그 박근혜 그 탄핵 이전에 있었던 그 이화여대 에서
누가 대장인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고, 심지어 그때 왜 마스크 쓰고 뭐죠? 그 선글라스 끼고 아무도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갖고 이제 얼굴 가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모든 그 논의 과정을 충분히 민주적으로 합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옛날처럼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아주 똑똑한 능력자가 나서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굉장히 사실은 구태의연한 방식의 운동이고, 우리는 그런 지도자 원하지 않는다. 조용히 봉사하고 연결하고, 물론 누가 나서면 이 사람 저 사람은 나서면 괜찮겠어 하면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서 당신 해보라 그러고 조직하고, 이런 게 진짜 리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연상하듯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갖는 문제는 뭐냐? 일단 정치적으로 위험하고요. 권력 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요, 저는 그 말로가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독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도 가보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누가 권력 잡고 별로 이렇게 있다는 자기의 마음을 놓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아부꾼만 넘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과거를 허구적으로 제시한다. 지금 얘들아 과거의 운동, 민주화 운동에서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있죠. 하지만 사실 그 옆에 정말 헌신하고 희생한 다른 조력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싹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전 특히 어떤 특정 운동에서 어떤 계보를 꼽는 거 있죠. 누가 1세대고 그 다음 2세대는 누가 그걸 이어받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식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주변에 정말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제가 존경하는 건 좋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사람의 정신을 이어서 기리고 정신을 이어나가야 돼. 이런 거는 저는 이게 올바른 방식인지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물 중심적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그 참조자. 그러니까 글을 써도 인용문에 들어가야 되는. 이분 말도 이분도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그 주인공은 우리 시민들 그 자체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 불가능하는 권위구조고요. 이성의 규범적 남성성이 사시한다. 그래서 아랍의 주로 남성 위의 사회 다 남성성 강조하는 코스튬 이렇게 기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 근력, 아까 말한 침팬지 그런 종류의 그런 사회에서의 통용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남녀 간의 엄격한 구분을 두고 그런 질서를 분명하게 하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중앙지정적 이런 그 리더십인데, 이건 심지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운동은 이런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없고 운동의 대변인도 보이지 않는다. 익명성을 유지하는 촉진자의 넓은 네트워크가 또 거리나 또 소셜미디어에서 연결을 구축, 아까 말한 연결하는, 그리고 집단 행무의 안무를 연출한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서도 진정한 시민운동의 주역은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을 가면 쓰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을 대변하는, 지식인도 운동을 대변한다라고 하지 않고 운동에서 배우고 운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리더라는 개념 보면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학자인데요. 리더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도와줄 동료를 찾는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 동료를 찾는 사람이다, 리더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제 동생이 IT 잘 나간다는 게임 IT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보면은 그 전에 삼성, LG 이래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경력직 그 회사원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적응을 못 한대요. 그 회사에서 적응을 못 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대로 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새로운 이런 IT 쪽에서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IT나 게임 업체 이런 최첨단 그런 회사죠. 이런 회사의 특징은 아무도 지시한 사람이 없대요. 지시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스토리로 게임 하나 만들어 볼까라고 내가 언뜻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 자기가 이제 사람을 모으는 거래요. 이거 프로그램 만드는 건 제가 잘하니까 쟤랑 하고, 디자인은 제가 잘하니까 쟤랑 하고, 이건 이거 하고,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팀장이 되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돼요. 딱 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격이 좋아야 돼요. 성격. 내가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내가 저 양이랑 일할 테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도자가 능력 있고 뛰어나고 일 잘하고 그러는데 성격 나쁨. 아무도 그 옆에 안 가요. 그리고 내가 돋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일단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나한테 올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
친화력 뛰어나고 그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고 나랑 같이 일하면 다 내가 그 사람이랑 일하면 내가 빛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승리를 거둔 여러 요인 중에는 뭐 이 얘기는 참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하들이 막 그 만약 그 일본 일본 그 군인을 죽이잖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서를 올려요. 누가 뭐 일본군 뭐 머리를 몇 개를 쳤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고를 올려요. 얼렁뚱땅 자기의 공인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너무 신나. 이순신 밑에서 그 싸우는 게 너무 신나요. 내 공이 하나라도 빠뜨려지지 않고 다 보고가 돼. 얼마나 일할 나고 사기가 높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저 사람이랑 일하면 내가 빛나고 신나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돈 안 받고도 일할 것 같아요. 물론 열정페이 이런 건 절대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이왕이면 내가 즐겁게, 일이라는 것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너무 즐겁고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게. 그러려면 리더가 재밌어야 되고, 만약 재미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이라도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회사의 IT 업체의 팀장급 되는 사람한테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은 팀을 이끌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하시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이렇게 토론 같은 걸 많이 하니까 한 가지 애로사항은 뭐냐면, 어떤 분이 마이크를 잡으면 안 놔요.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근데 그분이 또 굉장히 진정성 있게 말씀하셔서 끊기도 어려워요.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 쓰이냐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글 중에 하나, 연설하는 자가 아니라 연결하는 자가 리더다, 이런 걸 어디에 쓴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런 게 좀 마음이 쓰여야 돼요. 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하는데, 1시간인데 어떤 사람이 말을 다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다. 그런 게 사실 마음이 쓰여야 돼요. 나도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신경 써야 돼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분이 잠깐 쉬실 때가 있어요. 말을 하다가 잠깐 쉬실 때 잽싸게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돌아가게끔. 근데 이분은 언제든 제가 다시 얘기할 기회를 찾으러 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돌아가면서 다 같이 말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골고루 이야기가 돌아가게끔 그런 분위기를, 그분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사실 리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개인이 만났어요. 개개인이. 이건 이제 제가 심리학자 분한테 들었는데, 개개인이 둘이 만났는데 얘기를 충분히 일단 들어줘. 둘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너무 오래 얘기를 한다. 사실 나랑 근데 의견이 별로 안 맞아요. 안 맞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이분이 또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분이 얘기를 오래 하실 때 맞아요 이런 말 하지 말래요. 맞습니다 반응하면 신나서 더 얘기하신다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게 왜 아니야? 라면서 이제 말이 더 길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모호한 표정을 지으래요. 몸짓을 하래요. 몸짓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더라? 제가 좀 웃긴데 이렇게 이런 표현,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알 수 없는 표현. 당신 대단해 뭐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 뭐 이러고 하기도 하고. 근데 긍정도 부정도 아니죠. 근데 왠지 기분 좋은 그런 걸 한다든지, 뭐 이게 제일 좋대요. 이것도 되게 좋대요. 그래요? 뭐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얼른 자리를 피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팁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리더를 역할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배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분배를. 여러 가지 기회나 시간이나 이런 분배를 고민하는 사람이 리더지, 내가 앞에 나서 오래 얘기한다고 리더가 절대 아니다. 그 사람 리더, 그런 사람 자기 대장한다고 여겨지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함께하는 행위다.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큰일은요. 그래서 친구와 신뢰할 만한 동료 없이는 우리는 행위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됐으면 제가 가장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친구,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과 오래 일했는가, 같이 있는가, 이게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제 주변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많은데, 제가 기존에 민주주의 뭐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랑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주로 강의하다가 생태 쪽으로 넘어온 게 한 10년 돼요. 생태 쪽으로 오니까요, 판이 달라졌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한 90%는 좋은 분이에요. 가끔 좀 이상한 분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있었던 때랑 비교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아닌 존재에도 마음을 쓰는 사람이면 인간에 대해서는 오죽해서 마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너무 즐겁게 살아서 아, 내 인생은 어쨌든 성공했다. 물론 지구는 걱정이 되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런 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조금 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장이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지금 약간 민감한 주제들, 정치적 주제도 있잖아요.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했을 때 일단 사람들은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듯이 내가 본 것도 한 일면이고요. 만약 누가 나와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 틀렸어가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한 다른 거를 봤네 라고 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토론하는 방식 얘기를 할 건데요. 만약 지금 요즘 굉장히 민감한 주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합시다. 저도 여기 잘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 비극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를 한 거잖아요. 저는 어떤 여러 가지 면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갈까 문제 해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 세상은 아무도 혼자 제대로 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각각 보는 것들이 다 합쳐지고 그들 간에 논의하면서 공유하면서 그래야지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그 의견을 나의 의견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문가주의, 능력주의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갤턴이라는 하는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은 이 사례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장터에 갔는데 장터에 가니까 어떤 행사가 벌어졌냐면은 소 한 마리를 두면서 이 소를 도축을 했을 때 고기가 몇 근이 나오겠냐 그 무게를 알아맞히는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적어내라고 했어요. 적어내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거기 이제 아무것도 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비전문가들도 있었고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그 가장 전문가가 말한 것보다 더 실제 근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낸 결론이 한 전문가가 낸 의견보다 훨씬 더 사실에 가까웠고 더 정확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소 무게를 재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 FBI, CIA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더 이상 한 사람이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아요. 아무리 요즘에 이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이젠 전문가가 없는 시대예요. 뭐 요즘 내가 얼마 전에도 제가 무슨 교통과 관련된 복지가 궁금해서 챗 GPT 물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은 보상을 해주는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탁탁탁 떠요. 어떤 게 있나요? 탁탁탁 다 떠요. 야, 그래서 어쨌든 물어봐주는 건 내가 무슨 글을 쓸 때 뭔가 묻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게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 사실 이 챗 GPT가 집단 지성이에요. 어찌 말하면. 그러니까 챗 GPT가 얘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온갖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집단적 지식을 다 모아서 자기가 봤을 때 이것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평균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챗 GPT랑 해서 물어보면은 참신하고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않게 뻔한 얘기 나와요. 그래서 좀 창조적인 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은 인간들이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만 기존에 있던 지식 물어볼 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챗 GPT가 활용한 지식이 결국 집단지성인 거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게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들 컴퓨터만큼 많이 알겠어요? 이제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세상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이 훨씬 더 저희보다 똑똑하지 내가 앞에서 이래서 저래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세상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미 전문가의 시대는 아닌 거고 문제는 더 현대로서록 복합적이고 정보는 빠르게 변화하므로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건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각자의 의견을 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말한 미국 정보 이런 기관에서도 마침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한다고 쳐요. 이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조차도 고려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다 듣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미국 배심원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좀 남성 여성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배심원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일반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판결을 일단 내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판사가 그 판결, 이 배심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 판결을 많이 참조를 해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이제 백인 남성 위주의 어떤 그 배심원단을 보면은 주로 그 배심원 단장이 뭐 옛날에 경찰하던 사람 이런 남성들이 주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배심원장 단장의 말에 좀 쫓아가는 상황이 있대요.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그 사람 말이 오라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여성이 많은 배심원단에 가면은 자꾸 말 안 한 사람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성들 특징이. 야, 너도 말해봐, 너도 말해봐, 너도 말해봐.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 말할 때 이렇게 끝갈 데 없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죽을 그 죄 없는 사형수가 억울하게 사형당하지 않을 확률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더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소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 사회일수록 그런 식의 어떤 토론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면 신속하게 처리되겠지만 그거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이 있어요. 과거가 내 해온 방식.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거가 대단히 오늘날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단 한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라도 더 전체 영향을 주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활력도 줄 수 있고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그 토론 방식도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잠깐 그 연장선상인데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을 때 민주시민교육이라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이렇게 뭐 물론 그거에 어떤 재미도 있죠. 논쟁하는 맛도 재미도 있는데 이게 정말 갈등적 상황까지 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하는 것이 각 학교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논쟁성을 유지하자 이런 거거든요. 치열하게 각을 세우고 논쟁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학교에서 한번 해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민감한 주제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서로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째려보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양당 간 갈등이 학교에서도 재현돼서 애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논쟁적인 그런 방식의 어떤 그런 토론은 맞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성적 방식의 토론이고 우린 이성적 방식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낙관적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토론할 때 저 사람이 굉장히 다 말하는 게 옳아. 하나도 틀린 것 같잖아. 근데 되게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전 절대 저 사람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집에 가서 당장 뭐 온갖 정보를 다 긁어모 다음에 저 사람 이기고 말려고 하지.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사실상 같을 수 있는데 태도가 되게 불손하고 화가 나면 저 사람 절대 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이리스 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사실 실제 토론에서 원활하게 하고 좋은 의견을 내는 거는 이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도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감정, 감성, 그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그 그리팅을 해요. 그리팅.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할 때 대뜸 뭐 용건 맞아 얘기하면 좀 그렇죠. 처음에 잘 지냈어. 뭐 애는 어때?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론할 때도. 그러니까 약간 그 상대에 대한 환대, 뭐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라고 얘기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아름답게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해서 이게 옳아, 이게 과학이야, 이게 진리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나 어릴 때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이게 참 괴로웠어. 지금 이 상황이 나는 이래. 근데 나는 이래. 그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라고. 거기는 거짓, 참 거짓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다는데 이렇게 늦게 났는데 나 이렇게 고통스럽다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거 강요하는 내용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할 때. 그래서 아주 옛날에 어떤 치열하게 꼭 양쪽으로 나눠서 싸우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상대의 어떤 약간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하고 결국은 저는 지금 뭐 진보 보수란 말도 지금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좋은 사회 행복하게 우리가 살고 뭐 그런 건 우리 목표는 다 같아요.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날 뿐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초월적 방식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떤 여기서 이제 든 사례가 그건데, 내가 양을 기른다. 근데 옆집 개가 와서 내 양을 물어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대로의 방식이라면 딱 상대방한테 따지고 가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그 방식인데, 이 사람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새끼 양을 이 사람한테 선물해 주는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미안하죠. 내가 이 양을 죽였는데 이 양을 선물했단 말이야. 자기 양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개를 묶어놓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그 IT 업체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걸 들었어. 막 내 욕을 하고 다녀. 원래대로랑 기분 나빠서 너 왜 내 욕하고 다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하지 말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선물을 하거나 잘해주래요. 그러면 그 사람 너무 미안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죄책감 느낄 거예요. 제가 굉장히 누군가를 좀 미워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앞에서 친한 척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랑도 좀 안 좋은 관계였는데, 그 사람 좀 미워서 좀 사실 험담 좀 하고 했어요. 물론 그걸 공유하는 사람끼리 물론 이렇게 피해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근데 그분이 하도 오랜 세월 지나서 잊혀질 쯤 됐는데 저한테 어떤 되게 좋은 일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좋은 기회를 줬어요.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한 게 이해가 가요. 그 최고의 복수예요, 그게. 어제 집에 오는데 너무 제 자책이 되는 거예요.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흉을 봤다니 막 이렇게. 그래서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라는 걸 들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잘해주시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막 괴로워할 겁니다. 그 사람이 괴로워하길 원하면. 전 이게 좀 초월적 방식 같아요.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오히려 더 고수적인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퉁이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게 하수. 제일 나쁜 게 테러리스트. 저 사람이 내 아들 죽였어? 그럼 그 동네를 다 몰살시키는 방식. 9.11 테러 이런 거예요. 죄 없는 사람 다 죽여요. 이게 최악의 방법이 이걸 테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가 복수인가 그럴 거예요. 네가 내 아들 죽였어? 난 네 아들 죽일 거야. 네가 내 눈 뺐어? 난 네 눈 뺄 거야. 이게 1대1. 그 눈에는 눈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복 이런 거고, 이것도 폭력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회복적 정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폭력의 물리력 사용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타협이라고 하는 것, 나도 좀 손해보고 너도 좀 손해보고 이런 식의 타협인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양쪽 다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그걸 찾아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초월적 방식이 있는 거고요. 정동적 방식이 아까 말한 그 정동이 그거든. 요즘 말하는 어펙트라고 요즘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내 몸이 가는 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환대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기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구성력 방식은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대화 중에 답을 찾아가는 방식, 계속 구성해가는. 사실 이 세상에 답이 어디 있어요. 전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실인 줄 아는데 밝혀보면 또 다른 진실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요즘 먹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이미 계산해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절대 단정하지 말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잘 쓰는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중립기가 박았다 이런 표현 옛날에 많이 쓰던데, 일단은 판단 유보하고 답을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진실을 더 알려고 하는,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이런 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화교상인 예는 뭐냐면요. 화교상인은요. 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화교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무지막지한 어떤 그 아주 막강한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들 비결이 뭐냐면 목표를 먼저 안 정해요. 만약 우리 그 불교 단체에서 뭔가를 해봅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난 이게 좋은 것 같아라고 목표를 처음에 세우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 화교 상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사람들을 봐요. 사람들을 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재능과 관심을 우선 봐요. 그리고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정해요. 내가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해볼까? 무슨 장사를 해볼까?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 소금 장수 누구랑 친척이 있거나 저 친구는 말을 잘하고, 그걸 보고 나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목표는 나중에 정하는 거예요. 우선 사람을 본다는 거야, 사람. 그럴 때 어떤 게 좋으냐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재주에 맞춰서 목표를 재설정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들. 이것도 되게 구성적 방식이죠. 목표를 미리 안 정하고, 그 사람들을, 그 역할을 주기 위해서 목표를 나중에 정하는 방식이다. 이게 화교상인의 방식이고,
화백회, 우리나라 신라 화백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누가 나랑 반대 의견 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 의견을 더 폭넓게 만든대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이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해. 그래? 그랬어? 라고 예를 들어 이 북한 이슈도 막 북한에 퍼지게 내려잖아요. 그럼 이건 이래.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더 어쨌든 그 방법과 어떤 목표에 있어서 더 진실에 근접하게끔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은 토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하고 연대하는 동료라고 하는 동료적 관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가 원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고받는 관계가 일상이고 경쟁이 일상이 아닌데 어쨌든 한국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갑자기 경쟁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가 됐어요. 학교 들어가면 1등 아니면 그러니까 한국의 애들이 지금 계속 자살하고 희망이었고 이런 게 다 불행한 사회예요. 다 루저의 제가 생각한 다 루저의 사회예요. 1등 빼놓고는. 1등도 불안해요. 1등 자리 놓칠까 봐 전전긍하고. 그러니까 뭐 스카이캐슬 드라마 다 보세요. 진짜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제가 뭐 소위 말하는 서울에 몇 안 되는 명문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지금 태어났으면 저는 못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진짜 대한민국 0.1% 펴놓고는 다 내가 나고자라고 여기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SNS 보면 다 어디 좋은 데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SNS 많이 할수록 우울증 지수가 또 높아지고 자살도 그렇게 많이 한다잖아요. 다들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뭐 심지어는 가짜 사진도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경쟁 사회. 근데 북유럽이나 어딜 가면 좋은 차 사들 일부러 안 탄다는 거예요. 조화를 중시하는 거죠, 조화. 그러니까 누가 튀는 순간 이게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그게 약간 조화와 균형을 내가 스스로 깨지 않으려는 그런 거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저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시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하나랑 최소한 체면 치레하고 싶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외 여행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하고 싶었는데 그 해외 비행기 한 번 덜 타면요 엄청나게 비행기 한 번 탄다는 게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해요. 그래서 유럽은 플라이트 쉐미 해가지고 비행기 타는 걸 부끄러워 여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플라이트 프라이드예요. 진짜 비행기를 타야만 해. 어디 SNS에 올려야 돼. 내 친구 다 갔다 왔어. 올해 해외여행은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가야 돼. 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궁상 떨고 안 가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왕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좀 한 5년 모아서 한 번 가서 한 달을 살고 오잔 말이에요. 한 3박 4일 갔다 와서 뭘 봐요. 그냥 성당 몇 개 보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달이나 뭐 한 3개월 비잖아. 그러니까 휴가를 좀 오래 내서 한 번 가서 충분히 그 문화를 느끼고 오는 방식. 돈을 좀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비행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덜 탔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그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경쟁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최소한 내가 너무 찌질하지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그 인정욕구, 과시욕구,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아니었던 관종의 세상에서 어떤 그런 누구나 할 것 없이 괴로운 그런 사회가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 일상이 돼버린 그런 사회가 됐는데 원래 인류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원래는 호혜, 서로 돕는 그런 사회가 원래는 그게 맞는 건데 우리 하루의 생활을 봐도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다. 그래서 그 협동으로 할 때는 그 선설, 인간이 반드시 내가 이타적이고 누굴 사랑해야지 되는 거. 그래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 장기적인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건 믿음인데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해보니까 참 좋았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같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나의 어떤 이익과도 관련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협동하거나 동료적 관계는 반드시 내가 선하거나 착하거나 저 사람한테 베풀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랑 일하면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런 그런 관계. 반드시 이타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 누가 배반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 이론가는 뭐라냐면 배반한 사람 배반하라 그래요. 그 배반은 근데 저 사람 뭐 뒤통수 치고 저 사람을 막 함정에 빠뜨리라 그런 의미 같지는 않고요. 배반의 한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랑 마주보고 이렇게 들어주지 말고 딱 저 사람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다. 그럼 딱 등 돌리라. 그래서 어느 순간 예를 들면 거리두기의 그 비법인 것 같아요. 누가 너무 저는 공동체 고민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공동체가 거진 깨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가서 공동체 일구고 살자 그러잖아요. 한 90% 깨진대요.
근데 그 이유는 항상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이래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주장하고 피곤하게 하고 뭐 잘난 척하고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다 결국은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구성하는 분들이 어떤 걸 쓰냐면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면담을 한대요. 그래서 저기 선생님은 너무 훌륭해갖고 여기 이 공동체는 어울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분 좋게 해서 그분을 이렇게 제외시켜서 그 공동체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누가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정말 계속 앞에서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연락 저는 끊는 것도 한 밤에 그분이 혼자 좀 자기 혼자 어느 날 왜 사람들이 내 연락을 안 받지? 조용히 자기가 만나서 조용히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좀 둬서 그분을 성찰할 기회를 주고 또 나중에 만나서 또 변한 것 같으면 또 다시 잘해드리고 뭐 어떤 이런 식의 거리 조절 방식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들레즈인가 갓다린가 얘기하는 그 고슴도치 방식인데요.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을 하면 너무 가까우면 찔려요. 그래서 또 너무 멀어지면 또 체온이 안 닿아서 추워요. 동굴 안에서. 사실 그 거리 조절이 굉장히 예술이고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서 찔리고 상처받지 마시고 또 너무 멀어져서 춥게 지내지 마시고 그 간격을 잘 유지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풀어가는 것. 내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사이 좋아질 때까지 옆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 더 사이 나빠집니다. 조금 거리 두면서 가끔 만날 때 대신 굉장히 잘해드린다든가 이 거리 조절. 이게 굉장히 아주 제 고난도의 예술인데요. 이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협력은 일단 한번 자리 잡으면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일단 한번 자리 잡으면 점차 강화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좋게 되지 나쁘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톨스토이가 사랑을 말했다면 크로포트킨이 말한 건데 연대를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사실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 자연에도 존재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아까 말한 보노보 원숭이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프란스 드바리라는 사람이 세라 브로스만이라는 사람과 함께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흰머리 카푸친 원숭이라고 하는 걸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원숭이는 오이를 주고요. 한 원숭이는 포도를 줬대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뭡니까 오이를 평상시 잘 먹었어요, 이 원숭이들이. 그래서 사실 이 오이를 먹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 오이를 딱 던져요. 나 왜 오이 주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정의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정의. 왜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똑같은 원숭이인데 나는 왜 오이 주고 쟤는 포도 주냐. 화가 나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침팬지는 더 나가요. 포도를 받은 원숭이도 그걸 내놔요. 연대행위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얘를 왜 안 주냐, 왜 얘 오이 주냐 해서 포도 받은, 그러니까 동물도 이런 모습을, 협력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노보는 더 나아가서, 아까 말 보노보는 딱 그 얘기를 해요. 얘도 포도 줘! 라고 시정요구관계는. 얘도 포도 주라고. 그런 식의 걸 보면은 협력은 인간 내부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좋은 소식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우리 그 본성만 잘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협력하는 리더십은 각자 자기의 본성만 잘 깨달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유로 어떤 동물 해방운동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도 우리 인간하고 유사하게 쾌락, 고통 이런 거 다 느낀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유럽엔 많이 좀 진전된 그런 진전된 법 제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형 유인원 프로젝트에서 유인원이라도 좀 권리를 주고 좀 보호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한 참여자로서의 생태심리인데요. 제가 보니까 계속 쉬지도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마저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저 하고 그냥 5시 반까지 맞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게 처음에 스튜어드 돌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동등한 동료로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다종,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파티시펀트라고 하는 게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선수라는 의미도 있고 연극에서 치면 배우예요. 배우. 근데 배우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지만 다 캐릭터가 달라야 재밌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돌봄은 내가 돌봐주는 관계, 그리고 동료는 서로 협동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면은 하나의 연극 무대에서의 캐릭터는 다르고 사실 약간의 갈등도 있고 스토리가 재밌어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들이 서로 다른 역할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차이가 중요해요. 차이. 서로 다른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 뜻을 합쳐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동료적 관계라면 여기서는 굉장히 어쨌든 저래 쟤 이상한데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랄까 돌연변이 사실 그 뭡니까 그 툰베리 스웨덴의 그 툰베리가 어쨌든 청소년 그 기후 운동에 그 막을 열었고 세계인들에게 어떤 환기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 세계 인류가 이 세상에 어떤 그 돌연변이가 더 적응을 잘하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다 하나다. 그럼 눈 두 개가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다 비정상이고 툰베리만 정상인 것 같아요. 툰베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해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다 눈 하나인 거고 그 친구만 눈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돌연변이 갖고 우리랑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랑 다르고 별나고 이상한 기이한 사람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독특한 캐릭터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 연극, 영화, 드라마도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아주 웃긴 조연들 많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진짜 그건 재미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티튜트라고 해서 또 이제 사회운동하는 이론가들이 쓰는 그런 다중이란 용어인데 대중하고 좀 분리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대중은 하나의 이제 덩어리 뭐 이런 표현을 쓴다면 다중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다른 성격 갖고 있다. 근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뭉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다 특이성들이에요. 특이성들. 그러니까 점점 우리 집회도 보면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민주노총 뭐 깃발 아래 다 똑같은 조끼 입고 뭐 그랬는데 지난번 촛불 집회 보세요. 뭐 반딧불을 사랑하는 모임, 뭘 하는 맥주를 좋아하는 모임 이렇게 그거 같아요. 각각의 다 개별적인 어떤 특이성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그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모습들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그 집단을 우리가 이제 다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실 불협화음도 있다 그 안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이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힘을 이룬다. 요즘 특히 그러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들이 근데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다중들이 예를 들어 자유가 좋네, 평등이 좋네, 자유민주주의네, 민주주의네 싸우잖아요. 그걸 정치가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민들, 우리 다중들이 결정을 내리는 거고 정치가 리더, 뭐 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래서 이념, 신념 이런 거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 비전 얘기하는 거 아니다. 비전과 이념과 신념과 목표는 우리 시민들, 다중들이 내리는 거고 정치가들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주, 임금의 자리는 우리다. 큰 결정 내리는 거는 시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호민 얘기를 잠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화의부동이란 말도 그런 거예요. 동양에서도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레즈 가타리가 말하는 무리가 좀 많이 흡사한데요. 무리는 이제 사냥한 늑대와 같이 이렇게 혼자 있고 뭐 늘 가장자리에 있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약간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삐딱선을 타는 그런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전체에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화의부동 같은 경우 군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긴 해요. 하지만 똑같이 되진 않아요. 화의가잖아요. 화를 조화로운데 같아지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조화롭게 지냈는데 그렇다고 내가 똑같이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소인배들은 조화롭지는 않아요. 조화롭지는 않은데 다들 똑같은 소리를 내려고 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어떤 차이가 중요하고 다양성이 중요한데 대신 조화를 우린 지향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동료 모델이 평등을 강조했다면 참여자 모델은 아까 말한 고유성과 차이가 중요하고,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동료 모델은 침팬지, 보노보도 우리랑 똑같은 생물이야를 강조했다면 이 모델로면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랑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더 지각 능력이 발달했다든가 인식 더 추상적 능력이 있다든가 그 능력을 인간답게 발휘하라는 거예요. 단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 이건 전혀 아니다. 단 다른 인간의 역할과 특징을 갖고 이 자연에 참여를 하라 인간답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가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외부자나 관람자가 아니고 연극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인간의 특징인 합리성과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다운 정체성을 갖고 이 연극에서 의미 있고 창조적인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실 그 모두 협력하고 모두 이렇게 뭡니까? 그러면 사실 뭐 좋게 하겠지만 지루할 것 같아요. 제가 어찌어찌해서 하와이에 그 1년 연수를 가 있었는데 진짜 천국인 게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너무 친절해요. 한국은 뭐 이상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다들 착하고 좋은데 6개월 지나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천국에 사람 살 때 아니구나. 전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꼴보기 싫은 친구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좀 이래야지. 그래서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한국은 내 뭐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신문 보니까 난리도 아니야. 나 한국 가고 싶어. 온통 머리는 한국이야. 전 이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너무 이게 비극적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력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전 좋다. 저는 근데 우리 너무 나갔죠. 너무 역동적이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특이성을 드러내면서 이게 줄거리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반전도 있다. 그래서 우주의 뮤지컬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뭐 동학의 2010전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게 중요하다는 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2010전은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이게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그래서 이제 동학에 있는 경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늘 전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늘천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을 키우기 위해서 동질이 된 자는 상호부조로 서로 기화를 이루게 하고, 그러니까 동질이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인간과 인간, 상호부조로서 서로 기화를 이루고, 상호 도와주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질이 된 자는 다른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나랑 예를 들어 닭, 나랑 뭐 벼 이런 거 다르잖아요. 이질이 된 자는 2010천 서로 먹고 먹힌다. 2010천으로 서로 기화를 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늘은 일면에서는 동질적 기화로 종속을 양키하고, 그러니까 그 종을 키우고, 일면에서는 이질적 기화로 종속과 종합 연대적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10천은 그러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고, 서로 다른 존재끼리는 서로 먹히는 관계인데, 먹는 사람도 하늘이고 먹히는 존재도 하늘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안 먹고,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포유류끼리도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수록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그 비건들한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비건 채식의 근거가 우리 동양 고전에 있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를수록 먹을 수 있다. 근데 점점점 다른 걸 보면요, 그 포유류는 좀 이렇게 좀 가깝고,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초식, 식물이 조류, 두 다리 포유류는 좀 가깝고, 두 다리 닭 같은 게 좀 더 멀고, 그 다음에 더 먼 거는 생선 이런 건 좀 더 멀고, 그 다음에 식물은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멀수록 먹는 것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건강에도 좋아요. 원래 다른 것끼리 먹어야지 성장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유전자가 완전히 다르니까. 사람 당연히 광우병 보세요. 소가 소의 뇌를 먹고 이래서 뭐 어쨌든 이것도 무슨 뭐 괴담이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붉은 고기가 아스팜탄 맞습니까? 그 제로 콜라 아스팜탄 맞습니까? 그게 1 발암물질이에요? 2 발암물질이에요? 1 발암물질. 근데 그게 난리가 났죠. 지금 뭐 그거를 그래서 제로 콜라 뭐 이런 지금 뭐 그거 쓰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과자, 빵 이제 다 못 먹는 난리가 났고, 그 회사들 다 난리가 났잖아요. 아스팜탄 발암물질인 건 이게 오래전에 나왔어요.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같은 군에 있는 게 붉은 고기예요. 붉은 고기. 붉은 고기에도 똑같이 발암물질. 제일 나쁜 게 그 햄 이런 거고, 그건 1군이고, 햄 소세지는 1군이고, 저도 햄 소세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참았다가 누가 선물할 때만 좀 먹는데. 그리고 누가 부대찌개 먹자 그럴 때만 먹어요, 저도. 왜냐면 그러다가 한동안 안 먹어야지 독소가 나갈 테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답한 게 붉은 고기예요, 붉은 고기. 그러니까 동학의 말한 2010천 보면 딱 맞아. 닮은 것끼리 먹지 말았잖아요. 우리 붉은 피가잖아요, 우리도. 그 다음에 건강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나마 닭은 좀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조류는 좀 낫다니까. 그건 흰고기잖아요. 좀 멀고. 그 다음에 더 먼 거는 생선이고. 그래서 베지테리안, 그 채식한 사람이 그 생선까지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식물은 더 다르고. 그리고 과일은 아예 먹히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과일은. 과일은 먹어줘야지 자기가 그 씨가 땅에 있어서 해요. 그러니까 먹어달라고 하는 게 과일인 거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서 동학에서는요, 되도록 고기 안 먹게. 특히 개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고요.
우리가 개는 왜 안 먹냐 하더니 왜 소돼지 먹고 개는 안 먹어 이런 얘기하는데 개는 이미 식구가 됐어요. 우리 식구. 저는 2000식천 논리에만 딱 맞는 것 같아요. 개는 이미 한 식구가 되고 사람이 먹는 걸 먹어요. 이미. 더 인간이랑 가까웠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는 안 먹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논리라면 진짜 너무 명료하게 딱 그러니까 다를수록 먹어라. 다를수록 먹어도 된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동양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서양의 비건들 다 이걸 알아야 돼. 제가 국제학술에서 얘기했는데 영어를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너무 제가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린 마굴리스하고는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 한 마리랑 딱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고 하면은 먹고 먹힌다는 건 약육강식이 아니다. 약육강식이 아니고 저기 미생물 단계를 보니까 서로 합친다는 걸 합치는 개념이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눈 같은 거 있잖아요. 눈도 원래 하나의 다른 생물이었어요. 근데 얘가 빛에만 반응하다가 어떤 다른 그 생물이랑 같이 들어가서 얘는 눈 역할을 하고 그 역할, 앞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얘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사실 먹고 먹히는 건 사실 합쳐지는 개념이에요. 동학에서 뭐냐면 내가 뭔 성분을 먹으면 내가 돼지를 먹었어요. 그럼 돼지가 나한테 와서 사라진 게 아니라 난 돼지랑 같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저는 그 틱나탄 스님 그 책이 너무 좋은데 화라는 책 처음에 딱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왜 화가 난다 얘기해요? 화난 동물을 먹어서 화가 난대요. 화난 동물을 먹어서. 다 공장식 축산에 괴롭게 스트레스 받는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 잔뜩 있는 고기가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그 고기가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내가 당연히 우울하죠. 그래서 꼭 고기를 먹겠다면 행복한 고기를 먹어요. 행복한 고기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린 마글리스의 생물학자도 똑같은 게 합쳐지는 거다. 그거랑 나는 합쳐지는 거다. 그래서 다를수록 좋은 건 다를수록 내가 없는 게 얘가 있거든요. 얘가 없는 게 내가 있고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별로 도움도 안 해요. 사람이 사람 안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어쨌거나 개를 안 먹는 건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개고양이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우리랑 같은 그 서식지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환경이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린 마굴리스의 최첨단 생물학 이론을 동학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화 통합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서로 협력하고 갈등이 없는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랑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특히 진보, 좌파로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평등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는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나가지고 나랑 밑에 있는 사람들, 나랑 역사도 모르고 마르크스도 모르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럼 넌 뭘 몰라서 이러는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녹색 단계, 공동체의 이런 평등의 단계인 것 같은데 이 단계의 문제가 뭐냐면 그 아래 단계, 예를 들어서 그 원시 공동체도 쭉 우리 인류가 있잖아요. 그 아래 공동체를 대단히 딱 무시하고 배제적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능력주의 공정 얘기하잖아요. 왜 갑자기 비정규직, 정규직 하입니다. 우린 이것만 기다렸는데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니넨 평등을 몰라. 우리 가치가 이렇게 예를 들어 86세대가 내칠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주의조차도 인정된 사회가 아닌 게 걔가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 뒷배로 들어오고 이런다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보나 좌파의 문제는 자기보다 약간 덜 배웠거나 덜 공부가 됐다는 사람을 가차없이 무시하는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거고 되게 재수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더 사실은 이 모든 단계를 넘나들면서 그때 따라서 사실은 넘나드는 그런 단계인 거다. 어디는 사실 다른 단계의 사고가 필요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조화, 통합이 중요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짓 다 된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생태 시민의 정책적 요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제가 요즘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제가 엊그저께 프레시안에 글도 썼는데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제1등 2등과의 격차도 엄청나. 1등이 뭐게요? 제가 다른 데서 얘기를 했었는데 월정사에서 얘기했었는데 1등이 뭐게요? 가장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줄일 수 있는 아이 하나 덜 낳기더라고요. 아이 하나 덜 낳기. 이게 굉장히 가장 큰 효과예요. 근데 이건 어떤 교과서에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이유 뭐냐면 인구는 경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인구가 늘어야지 소비자가 늘고 노동자가 늘고 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가 하나 태어난다는 거는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미국 가보세요. 엄청나게 펑펑 써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서구 선진국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거기 문제는 뭐냐면요. 여성이 애를 낳고 싶어 낳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거기는. 거기서 인구 폭발인데 지금 인도가 추월했잖아요. 중국. 거기 문제 뭐냐면요. 애가 아주 어릴 때 결혼을 해요. 강제로 거의. 아직 심지어는 생리도 안 하는 애가 그 결혼을 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코란 그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뭐라지? 어쨌든 어린 신부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 뭐 성적으로 그런 지침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최악의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결혼 일찍 하면 당연히 평생 내가 낳는 아이가 무지하게 많아지고, 그 인권이 말도 못하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애를 왜 안 낳아요? 얘를 내가 잘 기르려고, 얘를 기르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그런 건데, 거긴 애 낳아서 조금 기르면 다 돈 벌려고 나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강제로 결혼해서 어린 나이에 내 의지가 뭐냐 강제로 결혼해서 강제로 아이를 낳고 내가 아이가 없으면 나는 내 권력이 없어요. 여자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지 그나마 아들 때문에 내 권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계속 아이를 낳고 그래서 뭐 인도에서 사람 죽고 뭐 인권이 바닥이고 뭐 그래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런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그 저개발 국가에서의 인구 문제는 여성이 하나도 자기 몸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게 문제인 거고, 서구 사회 인구 문제는 거기 태어난 아이가 무지하게 탄소를 배출할 거다. 이게 문제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 인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반도 지금도 인구가 없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전 안 만들어도 되고요. 원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석유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정말 나무만 떼고 살 수 있는 인구가 있는데 2천만이에요. 딱 2천만. 조선시대 되게 잘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괜히 그 대원군이 한 게 아니라, 우린 서양 그때 우리가 일제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되게 조선시대 힘든 줄 아는데, 서구 나라에서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런던보다 훨씬 잘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2천만이면 북한 1,000만, 우리 1,000만에서 남한 1,000만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유럽 보세요. 다 500만, 1,000만이에요. 웬만한 선진국가,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 보세요. 다 1,000만, 500만 이래요. 그럼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되고요. 그리고 크게 일자리 문제도 고민 안 해도 되고, 원전 안 지어도 되고, 후쿠시마 사실 원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뭐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절대 국가도 얘기 안 하고, 국가는 세수가 줄으니까 기업은 여러 가지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자동차 안각기예요. 자동차 안각기. 자동차 안각기가 두 번째로 가장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동차를 안 가진 사람한테 교통비 지급해라. 전기차 사는데 지원하지 말고 자동차를 안 살 때 지원해라. 제가 이걸 제안했습니다. 진짜 탄소 감소에 기여하는 전기차요 90%밖에 효과 없대요. 10% 절감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산업이 다 바뀌고 현대차 이런 데서 그걸 돈 버는 거잖아요. 전기차 살 수 있는 사람 중산층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통비, 그러니까 생태 복지를 해라. 생태 교통수당. 제가 요즘 그걸 굉장히 공론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못 주겠으면 의료보험비라도 깎아주라. 이렇게 의료보험 깎아주라. 동기가 되잖아. 그리고 저는 노인들 65세 이상 무료 전철 이거 있잖아요. 저는 돈으로 줘라는 거예요. 돈으로 줘라. 돈으로. 무료 무임승차 말고, 저는 그래요. 노인의 인권을 추락한다. 무료 그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래요. 자긴 돈 내고 탄대요. 자존심 상해서.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돈 내고 탄 거. 어차피 같이 탄 사람은. 그리고 내가 그냥 출퇴근 시간 사람 많을 때 전철을 타야 돼. 노인분들 못 탄대요.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우리 이렇게 꽉 치는 타는데 저 노인네들 무료로 타면서 말이야. 내가 이 고생을. 그래서 저는 노인의 자유와 인권을 떨어뜨린다. 무료 전철 그거는 돈을 줘라. 한 달에 한 5만 원만 드리면 왕복 전철비 되거든요. 그리고 버스 탄 노인 뭔지예요? 버스 탄 노인은 혜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혜택을 드리든 현금으로 지불을 해라. 전 그것도 요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스쿨 전에, 그리고 어쨌든 차 없는 사람 돈 주고, 그리고 음주운전한 사람 면허 정지가 세게 내려주고, 그러니까 차를 점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탄소 배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행기 한 번 덜 타게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행을 줄여서 1년에 한 번씩 가지 마시고 5년에 한 번 가고 오래 있다 오시고 이렇게 하는 방향. 어쨌든 여러 가지 저는 잘만 생각하면 탄소 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지 전 생태 시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공동체를 다녀봤대요. 여러 공동체를 다녀보면서 정말 성공적인 공동체는 두 가지를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 자기됨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내가 사실 남이 보여주는 나를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입고 가면 내가 명품백 하나 들어야지. 이건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난 사실 좀 알뜰하게 살고 싶으면 알뜰하게 사시면 되는 거고, 내가 진정 나이 원하는 게 뭘까?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더 근원을 다가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 모든 인간은 숭고해, 그런 되게 숭고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셔서 그런 마음대로 행동하시면 되지 그러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료와 만나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불교는 제가 말한 대로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아주 좋은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비는 뭡니까? 보살은 우주의 신이랍니다. 그래서 보살은 우주의 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우주의 시민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상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